그 집 사랑채 문은 바깥에서 잠겨 있었다. 빗장이 꽂힌 건 언제부터였을까? 마을 사람들은 아무도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다. 어느 날 문득 보니 그렇게 되어 있었다고들 했다. 묵직한 나무 빗장이 대문도 아니고 광도 아니고 사랑채 문에 걸려 있었다. 그것도 밖에서. 그 방 안에 사람이 있다는 걸 마을 사람들은 알고 있었다. 누가 있는지도 알고 있었다. 그런데 아무도 묻지 않았다. 아무도 들여다보지 않았다. 왜였을까? 무서워서였을까? 아니면 괜히 끼어들었다가 집안 어른의 미움을 살까봐였을까? 조선 땅에서 남의 집 안살림에 코를 들이미는 건 예의도 아니고 지혜도 아니었다. 사람들은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하며 눈을 돌렸다. 그런데 생각해보라. 사람이 갇혀 있는 것이다. 병든 노인이 자기 집 방 안에 갇혀 있는 것이다. 바깥에서 빗장을 걸어놓은 게 누구인지도 다 아는데. 그런데도 아무도 나서지 않았다. 그게 그 마을이었고 어쩌면 그게 그 시절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었다. 이 이야기는 경상도 어느 산골 고을, 사람들이 서로의 집 마당까지 훤히 들여다보며 살던 곳에서 시작된다. 토담이 낮고 골목이 좁고 봄비가 오면 처마 끝에서 빗물이 이웃집 마당으로 흘러들 만큼 다닥다닥 붙어 살던 그 마을에서 누가 싸웠는지, 누가 울었는지, 누가 밤새 등불을 켜놓고 있었는지 다 알 수밖에 없는 곳이었다. 그런 마을에서조차 그 집 사랑채 문 앞에서는 모두가 눈을 돌렸다. 노인의 이름은 하진택이었다. 올해로 76. 슬하에 아들 셋을 두었고 젊었을 때는 이 고을에서 제법 손꼽히는 양반 지주였다. 논이 10마지기, 밭이 5되기, 거기다 마을 어귀에 작은 임야까지. 적은 재산이 아니었다. 물려받은 것도 있었지만 그 위에 두 손으로 더 쌓아 올린 것들이었다. 하진택은 젊은 시절 향청에서 좌수를 지낸 적도 있었다. 고을 수령이 바뀔 때마다 새 사또가 먼저 인사를 왔다. 마을 사람들이 분쟁이 생기면 찾아와 중재를 부탁했다. 위험이 있었고 판단이 바르다는 소리를 들었다. 그 명망이 이 집 대들보처럼 오랫동안 이 집안을 떠받쳐왔다. 봄이면 논에 물을 대고 마름에게 일꾼을 내보냈다. 가을이면 타작마당에 직접 나와 수확을 확인했다. 군불 하나, 기왓장 하나도 허투루 보지 않았다. 그렇게 수십 년을 살았다. 허리가 굽어도 무릎이 시려도 손마디가 굳어도 멈추지 않았다. 그게 하진택이라는 사람이었다. 하진택은 그 땅과 그 이름을 자랑스럽게 여겼다. 아들들에게도 늘 말했다. 이 땅은 내 뼈와 피다. 내 눈 감기 전엔 함부로 어쩌지 마. 그 말이 씨가 되었는지 아니면 그 말이 오히려 독이 되었는지 훗날 마을 사람들은 그 점을 두고 오래도록 이야기했다. 하진택에게 아들이 셋 있다고 했다. 큰아들 하경수는 48. 마을에서 유린미를 거들며 살았다. 점잖다는 소리를 들었지만 속을 아는 사람은 별로 없었다. 웃는 낯으로 말을 잘 돌리는 사람이었다. 마을 사람들한테는 예의 바르고 공손한 장자로 통했다. 차례를 주관하고 제사를 빠뜨리지 않고 어른들한테 깍듯이 인사했다. 하지만 가까이서 보는 이들은 알았다. 저 웃음 뒤에 무언가 촘촘한 계산이 항상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저 공손함이 때로는 방패가 되고 때로는 칼이 된다는 것을. 둘째 하경진은 44. 한양으로 올라가 장사를 한다고 했다가 몇 해 전 다시 내려왔다. 일이 잘 안 됐다는 소문이 있었다. 빚을 졌다는 소문도 있었다. 내려올 때 철을 데려오지 않았다. 경진이 돌아온 뒤부터 형제들 사이에서 재산 이야기가 부쩍 자주 오갔다는 걸 아는 사람은 알았다. 예전에는 아버지 앞에서 눈을 내리깔던 사람이었는데 요즘은 아버지 재산을 셈하듯 뜯어보는 것 같다고 말하는 이가 있었다. 셋째 하경민은 41. 형제 중에 제일 말이 없었다. 어릴 때부터 그랬다.
아버지 곁에 붙어 살면서 논밭일을 거들었고 장가도 늦게 들었고 지금도 이 집에서 처와 함께 살고 있었다. 집안에서 제일 착하다는 소리를 들었지만 착한 사람이 반드시 옳은 일을 한다는 보장은 없었다. 형들이 무언가를 결정하면 경미는 말없이 따랐다. 그 침묵이 동의인지 체념인지 두려움인지는 아무도 몰랐다. 셋이 각자 달랐고 셋이 각자 아버지의 재산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달랐다. 하지만 한 가지는 같았다. 아버지가 그 재산을 쥔 채 너무 오래 살아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 그 생각이 행동으로 옮겨진 건 하진택이 쓰러지고 난 뒤였다. 하진택이 처음 이상해진 건 지난해 가을이었다. 추수가 한창이던 어느 오후 논두렁을 걷다가 갑자기 쓰러졌다. 큰일 날 뻔했는데 마침 근처에서 볕단을 묶고 있던 마른 박서방이 발견해서 집까지 업어 데려왔다. 중풍이었다.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고 입이 돌아가고 말도 예전처럼 또렷하게 나오지 않았다. 읍내 한의원에서 침을 맞고 약을 지어다 먹였다. 아들들이 교대로 곁을 지켰다. 겉으로는 지극정성인 것처럼 보였다. 마을 사람들은 저 집 아들들이 효성이 깊다고 칭찬했다. 하지만 어느 날 밤 사랑채 밖 툇마루에서 나눈 대화를 마침 지나가던 박서방이 우연히 듣고 말았다. 아들들은 아버지의 회복을 걱정하는 게 아니었다. 경수가 말했다고 했다. 아버지가 다시 쓰러지시기 전에 해결을 봐야 한다고. 이번엔 살아나셨지만 다음엔 어찌 될지 모른다고. 그때 가서 문서 정리가 안 되어 있으면 셋이 다 죽을 쓴다고. 그 이야기가 돌고 돌아 마을까지 흘러들었을 때 사람들은 혀를 찼다. 하지만 혀를 차는 것으로 끝이었다. 몸을 조리하고 조금 나아진 하진택은 확실히 전과 달랐다. 걷는 게 불편했다. 오른손으로 붓을 쥐기가 어려웠다. 말이 가끔 엉겼다. 지팡이 없이는 마루에서 마당까지 내려오기도 쉽지 않았다. 하지만 정신은 멀쩡했다. 눈빛은 살아있었다. 자기가 어디 있는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들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다 알고 있었다. 아파서 누워있으면 생각만 하게 된다. 생각을 하다 보면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인다. 하진택은 보았다. 아들들의 눈빛이 달라졌다는 것을. 그게 문제였다. 아들들 입장에서는 아버지의 정신이 멀쩡하다는 게 문제였다. 처음 한 달은 그래도 괜찮았다. 셋째 하경민의 처, 며느리 이씨가 죽을 끓이고 약첩을 챙겼다. 하진택은 사랑채에서 지냈고 볕이 좋은 날엔 마루에 나와 햇볕을 쬐기도 했다. 감나무 잎이 붉게 물드는 걸 바라보기도 했다. 마을 사람들이 가끔 문안을 드리러 왔다. 하진택은 말이 좀 느려졌을 뿐 사람을 알아보고 고개도 끄덕이고 웃기도 했다. 그런데 2달째로 접어들 무렵부터 뭔가 달라졌다. 이웃 오생원이 문안차 들렀을 때 이씨가 대문 앞에서 막아섰다. 어르신이 요즘 좀 피곤해 하십니다. 다음에 오세요. 웃으며 하는 말이었지만 안으로는 들이지 않았다. 그 다음번에도 그 다음번에도 마찬가지였다. 이유는 매번 조금씩 달랐지만 결국 같은 말이었다. 들어오지 마시라는 것이었다. 마을 사람들이 슬슬 이상하다고 느끼기 시작한 건 그 무렵이었다. 하진택 어른이 마루에 나와 있는 걸 본 사람이 없어졌다. 집안이 너무 조용했다. 산 사람이 사는 집이 저토록 조용할 수 있을까 싶을 만큼. 그리고 어느 날 아침 오생원이 그 집 앞을 지나다 봤다. 사랑채 문에 빗장이 걸려 있었다. 바깥에서 오생원은 그날 하루를 어떻게 보냈는지 기억하지 못한다고 했다. 너무 황당해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다는 것이다. 자기가 잘못 본 거 아닌가. 그런데 이튿날 다시 봐도 사흘째도 빗장은 그대로였다. 오생원은 대문 앞에 서서 마당을 들여다보다가 셋째 하경민과 눈이 마주쳤다. 경민이 먼저 다가왔다. 아, 오생원 어르신. 왜 그냥 안 들어오십니까?
너무 자연스러운 목소리였다. 영감 어른 뵈러 왔는데. 사랑채 문에 빗장이 걸려 있던데. 경민의 표정이 잠깐 굳었다. 아주 잠깐이었다. 그리고 다시 웃었다. 아, 그건 말씀이십니까? 아버지께서 밤에 자꾸 일어나시거든요. 넘어지시면 큰일이니 저희가 문을 걸어드리는 겁니다. 안전 때문에요. 설명이 너무 매끄러웠다. 너무 준비된 말 같았다. 오생원은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못했다. 그냥 그렇구나 하고 돌아섰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천천히 생각했다. 안전 때문에 방문을 잠근다고. 안에서 거는 게 아니라 바깥에서. 오생원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서 그 빗장을 생각했다. 병든 노인이 밤에 일어나다 넘어질까봐 걱정한다면 그 곁에서 같이 자거나 아니면 안에서 문을 잠그면 될 일이었다. 바깥에서 빗장을 거는 건 노인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노인이 나오지 못하게 막는 것이었다. 그리고 바깥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 것이었다. 그걸 모르는 사람은 없었다. 오생원 자신도 알고 있었다. 그런데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그 이유를 오생원은 그날 밤 내내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끝내 답을 찾지 못했다. 그 이야기가 마을 우물가 안악들 사이에 흘러들어간 건 그로부터 며칠 뒤였다. 내가 위에 하 영감 어른 얘기 들었는데. 중풍 드셨다는 분? 응. 사랑채 문에 빗장을 걸었대. 바깥에서. 에이 설마. 오생원이 직접 봤다잖아. 잠시 침묵이 흘렀다. 물동이에 물을 담던 손이 멈췄다. 근데 그게 뭘 의미하는 거야? 아무도 그 문장을 끝까지 말하지 않았다. 조선의 법도란 게 그랬다. 집안의 일은 집안에서 해결해야 했다. 이웃이 먼저 나서는 건 도리가 아니었다. 관아에 고하는 건 더더욱 함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 머릿속엔 그 그림이 지워지지 않았다. 걸린 빗장, 안에 갇힌 노인, 바깥에 있는 아들들. 그 집에서 제일 먼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 건 서당 훈장 김씨였다. 그는 매달 이 집에 들렀다. 하진택 어른과는 오래전부터 글벗으로 지내온 사이였다. 한 달에 한두 번 서로의 집으로 가며 바둑을 두고 술 한 잔을 기울였다. 중풍을 앓고 난 뒤에도 빠지지 않고 문안을 드리러 왔고 하진택은 말이 느려졌어도 눈을 빛내며 반겼다. 그런데 몇 달 전부터 이씨 며느리가 번번이 막아섰다. 세 번째에서야 김 훈장은 이게 단순한 일이 아니라는 걸 알았다. 그런데 하루는 하진택 어른이 마루에 나와 있었다. 김 훈장이 대문 밖에서 목소리를 높였다. 영감 나왔네. 그 순간 하진택 어른의 눈이 김 훈장과 마주쳤다. 반가움이 얼굴에 떠올랐다. 손을 들어 올리려는 듯 팔이 움직였다. 그런데 그 찰나에 이씨가 달려나와 몸을 막아섰다. 아이고 훈장 어른. 오늘은 어르신이 많이 불편하십니다. 다음에 오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진택 어른이 무언가를 말하려 했다. 입이 조금 열렸다. 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이씨의 손이 어르신의 팔을 살며시 쥐고 있었다. 부축하는 손이었는지 붙잡는 손이었는지 보는 각도에 따라 달랐다. 김 훈장은 그 눈빛을 오래 기억했다고 했다. 억울함이었는지 두려움이었는지 아니면 도움을 청하는 것이었는지. 한 가지만은 분명했다. 그 눈은 살아있었다. 몸은 망가졌어도 마음은 꺼지지 않았다. 하진택 어른에게는 딸도 하나 있었다. 장여하 씨. 시집을 가서 대구 고을에 살고 있었다. 슬하에 아이 둘을 키우며 남편과 함께 집안을 꾸려나갔다. 딸이라는 이유로 하진택은 재산 이야기를 하면서 딸을 한 번도 포함시킨 적이 없었다. 그게 섭섭하지 않냐고 물으면 하씨는 그냥 웃었다. 옛날 어른이잖아요. 딸은 출가하면 남의 집 사람이라 생각하시는 거죠. 그래도 아버지 생신에는 빠지지 않고 찾아왔다.
아버지도 아들들 앞에서는 내색하지 않았지만 딸이 오는 날이면 눈빛이 달라졌다는 걸 하씨는 알고 있었다. 그런데 그 하씨에게 이상한 일이 생겼다. 아버지한테서 편지가 왔다. 몇 달 만에. 편지는 길지 않았다. 하진택은 붓을 제대로 잡지 못하는 탓에 글씨가 비뚤비뚤했다. 힘없이 눌린 먹자국이 종이 위에서 떨리고 있었다. 하씨는 그 글씨를 보는 순간 가슴이 내려앉았다. 아버지가 힘들게 쓴 글이었다. 미야, 나 지금 갇혀 있다. 애들이 사랑채 문을 걸어 잠갔다. 밥도 하루에 한 끼씩만 들여보낸다. 이 편지는 마당 쓸던 종년한테 몰래 부탁해서 보내는 것이다. 땅 문서에 수결을 받으려 한다. 내가 안 해줬더니 이렇게 됐다. 미야, 내가 와야겠다. 하씨의 손이 떨렸다고 했다. 편지를 다시 읽었다. 또 읽었다. 아버지가 갇혀 있다. 그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다. 아버지가 자기 집 방에 갇혀 있다. 밥을 하루에 한 끼만 받아 먹으며 도장 하나 찍지 않으려고 버티고 있다. 그날 밤 하씨는 남편에게 말했다. 아버지한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다음 날 하씨는 가마를 불렀다. 대구에서 그 산골 마을까지는 꼬박 반나절이 걸렸다. 가는 내내 가슴이 두근거렸다. 가마 안에서 아버지 편지를 다시 꺼내 읽었다. 집어넣었다를 몇 번이나 반복했다. 마을 어귀에서부터 발이 떨렸다. 대문을 밀고 들어가는데 손이 굳었다. 마당에 큰오빠 하경수가 있었다. 하씨를 보더니 눈썹 하나 까딱 않고 웃었다. 내가 웬일이냐. 기별도 없이. 아버지 뵈러 왔습니다. 아버지 지금 주무신다. 괜찮습니다. 깨워도 됩니다. 몸이 불편하셔서. 오늘은 그냥 가고 다음에 오너라. 하씨는 오빠 옆을 그냥 지나쳐 사랑채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그리고 멈췄다. 사랑채 문에 빗장이 걸려 있었다. 직접 보는 건 처음이었다. 두 귀로 들었을 때와 두 눈으로 보았을 때는 달랐다. 하씨의 발이 굳어버렸다. 저 안에 아버지가 있다. 저 빗장 하나 때문에 아버지가 갇혀 있다. 경수가 뒤에서 말했다. 아버지가 밤에 자꾸 나오시거든. 위험하니까 우리가 걸어드리는 거야. 열어주세요. 지금은 주무셔서. 오빠. 하씨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열어주세요. 경수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다. 너는 출가외인이야. 이 집 일에 끼어들지 마라. 그 한마디. 출가외인. 하씨는 그 자리에서 더 말하지 못했다. 눈물이 나오려는 걸 꾹 눌렀다. 그 말 한마디가 조선 땅에서 얼마나 무거운 말인지 하씨는 알고 있었다. 돌아서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그날은 일단 나왔다. 가마에 올라 눈을 감았다. 손이 계속 떨렸다. 아버지의 비뚤비뚤한 글씨가 눈앞에 맴돌았다. 나 지금 갇혀 있다. 하씨는 그냥 돌아가지 않았다. 마을 어귀 주막에 가마를 세웠다. 안으로 들어가 물 한 사발을 받으면서 슬쩍 물었다. 저 위에 하진택 영감 어른 아시지요? 요즘 어떠십니까? 주막 노파가 한숨을 쉬었다. 그 한숨 하나로 하씨는 알았다. 자기만 모르고 있었구나. 마을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었구나. 노파가 낮게 말했다. 따님이시죠? 아, 잘 오셨어요. 그 어른 얼굴을 본 게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나요. 사랑채에 들어가신 지 오래됐어요. 아들들이 땅 문서 때문에 뭔가 하려는 모양인데 어른이 수결을 안 해주신다고요. 노파가 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밥도 하루에 한 끼씩만 들여보낸다는 소문도 있어요. 기운을 빼놓으려는 거 아니겠어요. 하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손에 쥔 물 사발이 흔들렸다. 그래서구나. 그래서 방에 가뒀구나. 수결을 받아내려고. 하씨는 그날 밤 주막에 방을 잡았다. 돌아가지 않기로 했다. 혼자서는 안 된다는 걸 알았다.
조선의 법도 안에서 딸 하나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다. 증인이 있어야 했다. 마을에서 신망 있는 사람의 증언이어야 했다. 하 씨는 등불 앞에 앉아 오래 생각했다. 아버지는 지금 저 집 사랑채에 있다. 빗장이 걸린 방에 하루에 밥 한 끼. 수결을 해주면 나올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붓을 쥐지 않고 있는 노인. 그 고집이 무엇인지 하 씨는 알았다. 이 땅은 내 뼈와 피다. 아버지가 평생 입에 달고 살던 그 말. 병들고 갇혀서도 그 고집 하나로 버티고 있는 것이다. 기운이 빠지고 배가 고프고 어두운 방 안에서 혼자 밤을 보내면서도 그 종이에 수결 하나를 하지 않는 것으로 아버지는 아직 살아서 싸우고 있는 것이다. 하 씨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다음 날 새벽 일찍 한 사람에게 기별을 넣었다. 마을에서 하진택 어른을 가장 오래 알고 지냈다는 사람. 그냥 평생 이웃에 살면서 어른과 바둑을 두던 그 사람. 이름은 윤창복. 올해로 80. 이 마을에서 나고 자라 이 마을에서 늙어가는 사람이었다. 말수는 적었지만 한번 입을 열면 마을 사람 누구도 거스르지 않는 무게가 있었다. 기별을 받은 윤 노인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나도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네. 그 친구가 기척이 없어서. 바둑판도 그냥 놔뒀어. 하 씨가 말했다. 아버지가 갇혀 계십니다. 도와주십시오. 윤 노인이 말했다. 알겠네. 내일 아침에 같이 가세. 그날 밤 하 씨는 거의 잠을 자지 못했다. 등불이 꺼질 때까지 아버지 얼굴을 생각했다. 비뚤비뚤한 글씨를 생각했다. 평생 이 마을에서 제일 위풍당당하게 살았던 사람이 제 자식들한테 밥을 굶기며 가둬져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시각 사랑채 안에서 하진택 노인도 잠을 자지 못하고 있었다. 어두운 방 안에서 창호지 문 너머로 들어오는 달빛만 바라보면서 노인은 꼬깃꼬깃 접힌 종이 하나를 품속 깊이 꼭 쥐고 있었다. 밖에서는 귀뚜라미 소리가 들렸다. 바람이 처마를 스쳤다. 마당 어딘가에서 발소리가 들렸다가 멀어졌다. 아들 중 하나가 마당을 오가는 소리였다. 이 집에서 자기 혼자만 갇혀 있다는 것을 노인은 그 발소리로 다시 한번 확인했다. 빗장은 아직 걸려 있었다. 내일도 걸려 있을 것이었다. 빗장 너머로 아들들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버지가 언제까지 버티실 것 같으냐? 모르겠다. 며칠은 더 가실 수도 있어. 계속 이러시면 우리가 더 강하게 나가야 해. 하진택은 그 말을 들으면서 눈을 감았다. 이를 악물었다. 손에 쥔 종이를 더 꽉 쥐었다. 그 안에는 아들들이 알지 못하는 무언가가 적혀 있었다. 노인이 쓰러지기 전 아직 손이 멀쩡할 때 단 한 사람만을 떠올리며 직접 쓴 것이었다. 아들들이 뒤져도 찾지 못하도록 속옷 안쪽 깊이 꿰매 넣은 것이었다. 그게 무엇인지 노인은 아직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하 씨와 윤 노인이 그 집 대문 앞에 나란히 섰다. 그 뒤로 마을 사람 몇이 함께 서 있었다. 오생원도 있었다. 김훈장도 있었다. 박서방도 있었다. 아무도 나서자고 말하지 않았는데 소문을 들은 이들이 새벽부터 하나둘씩 모여든 것이었다. 대문 너머에서 큰아들 하경수가 걸어 나왔다. 두 쪽이 마주 섰다. 아무도 먼저 말하지 않는 그 긴장이 마당을 가득 채웠을 때 사랑채 쪽에서 소리가 났다. 쿵. 그리고 또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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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빗장이 걸린 문이 안에서 두드려지는 소리였다. 한 번, 두 번, 세 번. 힘이 약한 주먹 소리였지만 그 소리는 마당에 서 있는 모든 사람의 가슴 속으로 똑똑히 파고들었다. 나 여기 있다. 나 아직 살아있다. 그 소리였다. 하 씨는 숨을 참았다. 경수의 얼굴이 굳었다. 윤 노인이 천천히 한 발짝 대문 안으로 들어섰다. 그리고 그날 밤 결국 문이 열렸다.
윤 노인이 마당 안으로 한 발짝 들어서자 하경수가 앞을 막았다. 윤어른, 이건 저희 집안일입니다. 윤 노인은 멈추지 않았다. 두 번째 발짝, 세 번째 발짝. 지팡이 소리가 마당 흙 위에서 또각또각 울렸다. 80해를 살아온 사람의 걸음이었다. 함부로 막을 수 있는 걸음이 아니었다. 이 마을에서 윤 노인의 걸음을 막아본 사람은 없었다. 하경수도 그것을 알고 있었다. 집안일이면 집안에서 해결해야지. 사랑채 문에 빗장을 걸어두는 게 집안일이냐. 하경수의 얼굴이 굳었다. 뒤에서 둘째 하경진이 나왔다. 셋째 하경민은 보이지 않았다. 어디 있는지 아무도 묻지 않았다. 아버지가 밤에 자꾸 일어나셔서 위험하니까. 낮에도 걸려 있더구나. 윤 노인의 말이 짧고 단호하게 끊었다. 하경진이 입을 열었다. 윤어른, 저희가 아버지를 얼마나 정성껏 모시는지 마을 분들도 다 아시잖습니까? 괜한 오해를. 오해. 윤 노인이 그 말을 천천히 되뇌었다. 오해라는 말이 입안에서 굴러다니는 것처럼 천천히. 바깥에서 빗장을 거는 게 오해로 보일 수 있는 일이냐. 마당 안이 조용해졌다. 대문 밖에 서 있던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안으로 들어서기 시작했다. 오생원이 들어왔다. 김훈장이 들어왔다. 박서방이 들어왔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발이 움직였다. 말 한마디 없이 거기 서 있는 것이 그들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말이었다. 하씨가 앞으로 나섰다. 사랑채 문 열어주십시오. 하경수가 하씨를 바라봤다. 눈빛이 싸늘했다. 너는 출가 외인이라고 했다. 알고 있습니다. 하씨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대구에서 이곳까지 오는 내내 흔들렸던 그 목소리가 지금 이 순간만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래도 열어주십시오. 안에서 또 소리가 났다. 쿵, 쿵, 쿵. 3번. 그리고 멈췄다. 그 멈춤이 더 무거웠다. 힘이 다 빠진 것 같았다. 마당에 서 있던 사람들이 숨을 참았다. 하씨가 참지 못하고 사랑채 쪽으로 달려갔다. 아버지. 하경수가 뒤따라가며 팔을 잡으려 했다. 그 순간 윤 노인의 지팡이가 가로막았다. 놔두어라. 목소리가 낮았다. 낮았지만 울렸다. 마당 구석까지 울렸다. 하경수가 윤 노인을 바라봤다. 윤 노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이 마을에서 70년을 살아온 눈이었다. 하경수가 아버지가 좌수이던 시절부터 이 노인을 알고 있었다. 어릴 때 이 노인 앞에서 혼이 났던 기억도 있었다. 그 눈앞에서 더 나아가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다. 하경수의 발이 멈췄다. 하씨가 빗장을 잡았다. 손이 떨렸다. 빗장은 무거웠다. 두 손으로 들어올렸다. 빗장이 빠졌다. 문이 열렸다. 어두웠다. 사랑채 안은 낮인데도 어두웠다. 창호지 문이 오래 닫혀 있었던 탓인지 공기가 무겁고 퀴퀴했다. 오래된 방 냄새와 양 냄새가 뒤섞여 있었다. 하씨가 안으로 들어섰다. 하진택 노인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아버지. 하씨가 달려가 무릎을 꿇었다. 노인의 얼굴이 창백했다. 볼이 쑥 꺼져 있었다. 한 달 넘게 하루 한 끼를 받아먹은 사람의 얼굴이었다. 숨은 쉬고 있었다. 눈이 반쯤 떠져 있었다. 하씨가 노인의 손을 잡았다. 차가웠다. 아버지, 저 왔어요. 미아 왔어요. 노인의 눈이 천천히 움직였다. 딸의 얼굴을 찾았다. 찾았다. 눈빛이 달라졌다. 흐릿하던 눈에 무언가 들어오는 것 같았다. 아까 문을 두드리던 그 힘이 어디서 나왔는지 알 것 같았다. 딸이 올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 믿음 하나로 버텨온 것이었다. 수결을 찍지 않겠다는 고집과 딸이 올 것이라는 믿음, 그 두 가지가 노인을 살게 한 것이었다. 노인의 입이 열렸다. 미.
아, 네, 아버지. 여기 있어요. 잘 왔다. 그 한마디에 하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소리 없이 흘렀다. 닦지도 않았다. 뒤에서 윤 노인이 들어왔다. 하진택을 내려다보다가 천천히 무릎을 꿇었다. 80살 노인이 무릎을 꿇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래도 꿇었다. 두 노인의 눈이 마주쳤다. 이 사람아. 윤 노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왜 나한테 기별을 안 했어? 하진택이 가늘게 웃었다. 웃음이 잘 만들어지지 않았다. 입 한쪽만 올라갔다. 중풍의 흔적이었다. 자네가 올 줄 알았어. 윤 노인이 고개를 내저었다. 더 말을 잇지 못했다. 박서방이 읍내로 달려가 한의원 의원을 데려왔다. 의원이 하진택의 맥을 짚었다. 한참을 짚었다. 눈살을 찌푸렸다. 일어서면서 말했다. 굶으셨습니다. 탈진이에요. 당장 죽을 올려야 합니다. 그 말이 마당에 서 있던 마을 사람들 귀에 들어갔다. 굶으셨다는 말, 탈진이라는 말. 사람들의 눈이 하경수와 하경진에게로 향했다. 두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하경수는 팔짱을 끼고 먼 곳을 바라봤다. 하경진은 고개를 숙였다. 이씨 며느리가 부엌으로 들어갔다. 죽을 끓이겠다는 것이었다. 오생원의 처가 막아섰다. 당신이 끓인 죽은 안 됩니다. 이씨의 얼굴이 굳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며느리인데. 오늘은 제가 끓이겠습니다. 오생원의 처가 부엌으로 들어갔다. 이씨는 그 자리에 서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뒤에서 마을 안악들이 자신을 바라보는 눈빛을 느꼈다. 그 눈빛이 어떤 것인지 이씨도 알았다. 이 마을에서 앞으로 살아가려면 그 눈빛들과 함께 살아야 한다는 것도 알았다. 하진택이 죽을 몇 술 넘겼다. 처음엔 삼키는 것도 힘들어 보였다. 천천히 조금씩 넘겼다. 숨결이 조금 안정됐다. 얼굴에 조금씩 기운이 돌았다. 마을 사람들은 마당에 그대로 있었다. 돌아가지 않았다. 이 집에서 무언가 더 일어날 것 같았다. 그 느낌이 발을 붙잡았다. 하경수가 윤 노인에게 다가왔다. 목소리를 낮췄다. 윤 어른,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워낙 고집이 세셔서 저희가 잠시. 윤 노인이 그 말을 끊었다. 한 달이 넘었다. 하경수의 입이 닫혔다. 나는 이 마을에서 70년을 살았어. 내 아버지를 40년 넘게 알았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저 땅이 어떤 땅인지 다 알아. 윤 노인이 하경수를 똑바로 바라봤다. 그 눈빛 앞에서 하경수는 어릴 때처럼 작아지는 기분이었다. 그리고 너희가 무엇을 하려 했는지도 알아. 하경수가 입을 열었다. 닫았다. 다시 열었다. 저희는 그저 아버지를 위해. 됐다. 윤 노인이 등을 돌렸다. 그때였다. 사랑채 안에서 하진택의 목소리가 들렸다. 약하지만 또렷했다. 경수야. 하경수가 사랑채 안으로 들어갔다. 하씨가 아버지 곁에 앉아 있었다. 윤 노인도 들어왔다. 김 훈장도 들어왔다. 좁은 방이 사람들로 찼다. 하경진도 문 앞에 서서 안을 들여다봤다. 들어오지는 못했다. 들어올 자격이 있는지 스스로도 몰랐을 것이다. 하진택이 천천히 몸을 일으키려 했다. 하씨가 부축했다. 노인이 벽에 등을 기댔다. 숨을 몇 번 고르고 나서야 방 안을 둘러볼 수 있었다. 그리고 품속으로 손을 넣었다. 꼬깃꼬깃 접힌 종이를 꺼냈다. 방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의 눈이 그 종이로 향했다. 하경수의 얼굴이 달라졌다. 그게 무엇인지 아는 눈빛이었다. 알고 있었다는 뜻이었다. 그 종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어느 정도 눈치채고 있었다는 뜻이었다. 그래서 더 서둘렀던 것이었다.
수결을 받아내려 했던 것이었다. 하진택이 그 종이를 윤 노인에게 내밀었다. 자네가 읽어주게. 윤 노인이 종이를 받았다. 펼쳤다. 눈으로 훑었다. 한 번, 두 번. 표정이 굳었다가 풀렸다가 다시 굳었다. 방안이 조용해졌다. 윤 노인이 천천히 소리내어 읽기 시작했다. 종이에는 유언장이 적혀 있었다. 하진택이 쓰러지기 전 아직 손이 멀쩡할 때 직접 쓴 것이었다. 읍내관하에서 증인을 세우고 작성한 공식 문서가 아니었다. 하지만 날짜가 있었다. 서명이 있었다. 그리고 증인의 이름이 있었다. 윤창복. 윤노인 자신의 이름이었다. 방 안에 있던 사람들이 술렁였다. 하진택이 말했다. 작년 여름에 자네한테 부탁했지. 기억하나? 윤 노인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기억하네. 바둑 두다가 갑자기 꺼냈지. 나는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았어. 그때는 애들한테 보여주고 싶지 않았어. 아직 내가 살아있으니까. 근데 이제는 보여줘야겠어. 이 꼴이 됐으니. 하경수가 앞으로 나섰다. 아버지, 그게 무슨. 앉아라. 하진택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몸은 약해도 목소리에는 아직 힘이 있었다. 수십 년 동안 이 집안을 이끌어온 사람의 목소리였다. 하경수가 멈췄다. 무릎을 꿇지는 않았지만 더 나아가지도 못했다. 윤 노인이 계속 읽었다. 유언장의 내용은 간단했다. 논 10마지기, 밭 5되기, 임야 전부를 셋으로 나누지 않는다고 적혀 있었다. 큰아들 하경수에게 논 2마지기, 둘째 하경진에게 밭 1되기, 셋째 하경민에게 논 2마지기와 집, 그리고 나머지 전부는 딸 하씨에게. 방안이 얼어붙었다. 하경수가 먼저 입을 열었다. 아버지,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딸한테 재산을 주신다는 게. 들어라. 하진택이 눈을 떴다. 아들을 바라봤다. 흐릿하던 눈빛이 이 순간만은 또렷했다. 너희가 나를 방에 가둔 건 이걸 못 쓰게 하려는 게 아니었느냐? 하경수가 입을 다물었다. 나 알고 있었다. 너희가 밤마다 하는 말 다 들었어. 내 귀는 아직 멀쩡하니까. 빗장 너머로 다 들렸어. 아버지가 언제까지 버티겠냐, 더 강하게 나가야 한다는 말도 들었어. 하진택의 눈이 하경수에서 하경진으로 옮겨갔다. 경진아. 둘째가 고개를 숙였다.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이. 한양에서 진 빚이 얼마냐? 하경진이 대답하지 않았다. 마른 박서방한테 다 들었다. 채주가 여기까지 찾아왔다는 것도, 내가 내 땅을 담보로 잡히려 했다는 것도. 하경진의 어깨가 작아졌다. 방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듣고 있었다. 숨기려 해도 숨길 수 없는 자리였다. 그 빚 갚으려고 내 땅이 필요했던 거지. 그래서 형한테 부탁한 거지. 하경진이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대답이었다. 하진택이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가슴이 오르내렸다. 미자는 평생 딸이라는 이유로 아무것도 못 받았다. 명절에도 왔다. 생신에도 왔다. 아프다는 소리 한 번 없이 대구에서 이 산골까지 찾아왔다. 한 번도 빠진 적 없어. 근데 나는 그 애한테 한 번도 고맙다고 한 적이 없어. 하진택의 눈이 붉어졌다. 딸이라서 안 된다고만 했어. 시집간 몸이라고만 했어. 그게 내 잘못이야. 늙어서야 그걸 알았어. 사람이 늙으면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인다. 진작 보였어야 했는데. 하씨가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무릎 위로 떨어졌다. 이제라도 줘야겠다. 하경수가 유언장을 빼앗으려 손을 뻗었다. 윤 노인이 품 안에 넣었다. 이건 내가 보관한다. 하경수가 윤 노인을 바라봤다. 윤 노인은 꿈쩍하지 않았다. 이 노인의 품에서 그것을 빼앗을 수 있는 사람은
이 마을에 없었다. 윤월은 이건 법적으로도 효력이. 관아에 가서 따져라. 김 훈장이 말했다. 방 안에서 처음으로 입을 여는 것이었다. 조용히 듣고만 있던 사람이 입을 여는 것이어서 무게가 달랐다. 나도 증인이 되겠네. 오늘 이 자리에서 내가 들은 것 전부 증언하겠어. 눈으로 본 것도 증언하겠어. 오생원도 말했다. 나도요. 박서방도 고개를 끄덕였다. 말은 없었지만 그 끄덕임이 말보다 무거웠다. 하경수가 방 안을 둘러봤다. 마을 사람들의 눈이 전부 자신에게 향해 있었다. 동정도 없었다. 편도 없었다. 이 마을에서 평생 점잖다는 소리를 들어온 사람이었는데 지금 이 순간 그 이름이 무너지고 있었다. 평생 쌓아온 것이 이 한 가지 일로 무너지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하경수가 천천히 뒤로 물러섰다. 더 말하지 않았다. 말할 수 있는 게 없었다. 그날 저녁 셋째 하경민이 사랑채로 들어왔다. 혼자였다. 형들은 사랑방에 있었다. 아무 말도 없이 서로 마주 앉아 있을 것이었다. 하경민은 그 방에서 나와 사랑채로 왔다.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이마를 바닥에 댔다.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방 안에는 하씨도 있었다. 하씨가 자리를 피하려 했다. 하진택이 손을 저었다. 있으라는 뜻이었다. 형들이 시킨 것이냐? 하경민이 고개를 들었다. 눈이 빨갰다. 얼마나 오래 울었는지 아니면 참았는지 알 수 없는 얼굴이었다. 처음엔 그랬습니다. 형들이 잠깐이면 된다고 했습니다. 수결만 받으면 바로 풀어드린다고 했습니다. 저도 처음엔 그 말을 믿었습니다. 믿었다. 근데 아버지가 안 하신다고 하시니까 형들이 더 길어졌습니다. 하루가 이틀이 되고 이틀이 일주일이 됐습니다. 저는 말렸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형들이 내가 뭘 아느냐고 내 목도 있는 땅인데 왜 혼자 착한 척 하느냐고 했습니다. 하경민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그 말에 제가 입을 닫았습니다. 그게 제 잘못입니다. 하진택이 올해 아들을 바라봤다. 말렸다고. 네. 그게 다냐? 하경민이 고개를 숙였다. 밥을 하루 한 끼만 드리는 것도 형들 뜻이었습니까? 네. 그래야 기운이 빠져서 수결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근데 넌 막지 않았어. 하경민이 대답하지 못했다. 바닥을 보고 있었다. 말린다고 말만 하고 몸으로 막지 않았어. 그게 내 잘못이야. 나쁜 일 앞에서 말만 하는 건 막는 게 아니야. 하경민의 어깨가 흔들렸다. 착하다는 소리 들으면서 살았지. 이 마을에서 셋째가 제일 착하다는 말 나도 들었어. 근데 착한 것과 옳은 것은 다른 거야. 착한 사람도 잘못을 할 수 있어. 나쁜 일 앞에서 고개 숙이는 건 착한 게 아니야. 그냥 겁쟁이인 거야. 하경민이 다시 이마를 바닥에 댔다. 흐느끼는 소리가 조용한 방 안에 울렸다. 오래 참았던 것이 한꺼번에 나오는 소리였다. 하진택이 한참을 바라보다가 힘겹게 손을 들어 아들의 어깨에 얹었다. 그래도 내가 제일 오래 곁에 있었다. 밥을 가져다 준 것도 내 처였어. 약을 챙긴 것도 내 처였어. 그거 알고 있어. 내 처한테 내가 고맙다는 말을 못했는데 나중에 꼭 전해다오. 하경민이 고개를 들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다. 다음엔 말만 하지 마라. 옳다고 생각하면 몸으로 막아라. 하경민이 고개를 끄덕였다. 말을 못했다. 사흘이 지났다. 하진택의 기력이 조금씩 돌아왔다. 죽에서 미음으로, 미음에서 밥으로 넘어갔다. 하씨가 곁에 있었다. 대구로 돌아가지 않았다. 남편에게 기별을 넣어 아이들을 데려오게 했다. 이 집 마당에서 아이들 소리가 나기 시작했다. 열흘째 되는 날 읍내 관아에서 사람이 왔다.
오생원과 김훈장이 고발장을 넣은 것이었다. 병든 부모를 가두고 굶긴 일이었다. 조선의 법도에서 부모에게 불효하는 것은 엄한 죄였다. 폐륜이라 하여 관하에서 다스릴 수 있었다. 수령이 직접 나서는 일이었다. 관하 사람이 하경수와 하경진을 데려갔다. 하경수는 끝까지 억울하다고 했다. 아버지를 위한 일이었다고 했다. 마을 사람들이 오해한 것이라고 했다. 아무도 듣지 않았다. 이미 증인이 셋이었다. 유언장도 있었다. 빗장을 건 사실도 있었다. 변명이 들어설 자리가 없었다. 하경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따라갔다. 얼굴이 텅 비어 있었다. 한양에서 장사를 망하고 내려올 때의 그 얼굴과 비슷했다. 뭔가를 잃은 사람의 얼굴이었다. 마을 사람들이 그 모습을 지켜봤다.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 말이 필요하지 않았다. 하씨가 마당에 서서 그 모습을 봤다. 기쁘지 않았다. 슬프지도 않았다. 그냥 그랬다. 그래야 하는 일이 그렇게 된 것이었다. 이 마을에서 아버지를 가뒀던 일은 이제 모두가 알게 됐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2달 뒤, 하진택은 지팡이를 짚고 마당에 나왔다. 가을이 지나 겨울이 오고 있었다. 감나무 잎이 다지고 붉은 감만 몇 개 매달려 있었다. 차가운 바람이 마당을 가로질렀다. 하진택이 그 바람을 맞으며 서 있었다. 1달 넘게 갇혀있던 사람이 바깥바람을 맞는 것이었다. 차가웠지만 좋았다. 가슴 안쪽까지 차가운 바람이 들어오는 것 같았다. 그게 살아있다는 느낌이었다. 하진택이 하늘을 바라봤다. 윤 노인이 옆에 와서 섰다. 말없이 나란히 하늘을 바라봤다. 한참이 지났다. 2 사람이 나란히 하늘을 보는 것이 얼마만인지 몰랐다. 작년 여름에 바둑을 두다가 유언장 이야기를 꺼냈을 때 이후로 처음인 것 같았다. 윤 노인이 말했다. 바둑이나 한 판 두세. 하진택이 가늘게 웃었다. 오른손이 아직 잘 안 움직이는데. 왼손으로 두면 되지. 그러면 자네한테 지는데. 원래 나한테 졌잖아. 하진택이 피식 웃었다. 그 웃음이 오래간만에 나오는 웃음처럼 보였다. 억지로 만들어낸 게 아니라 저절로 나온 웃음이었다. 1달 넘게 어두운 방 안에 있던 사람에게서 나오는 웃음이어서 더 귀했다. 그래, 두세나. 2 노인이 천천히 사랑채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사랑채 문이 열려 있었다. 빗장은 없었다. 하씨가 그것을 치워버렸다. 다시는 걸리지 않도록 빗장거리까지 뜯어냈다. 그 자리에 아무것도 없었다. 문은 그냥 문이었다. 방 안으로 햇볕이 들어왔다. 하진택이 방 안에 앉았다. 바둑판이 펼쳐졌다. 윤 노인이 맞은편에 앉았다. 바둑돌이 담긴 그릇이 2 사람 사이에 놓였다. 오래된 바둑판이었다. 언제부터 있었는지 모를 만큼 낡은 것이었다. 방문이 열린 채로 있었다. 마당에서 하씨의 목소리가 들렸다. 부엌에서 이것저것 챙기는 소리가 들렸다. 아이들 목소리도 들렸다. 하씨가 대구에서 아이들을 데려온 것이었다. 아이들이 마당에서 뛰어다니는 소리가 들렸다. 오래 이 집에서 듣지 못했던 소리였다. 하진택이 바둑돌을 집었다. 손이 떨렸다. 그래도 집었다. 왼손이었지만 집었다. 돌을 바둑판 위에 놓았다. 탁! 그 소리가 조용한 방 안에 울렸다. 윤 노인이 웃었다. 하진택도 웃었다. 창밖으로 겨울 햇살이 마당을 가득 채웠다. 아이들이 그 햇살 속에서 뛰어다녔다. 하씨가 부엌에서 나와 아이들을 바라보며 웃었다. 그 웃음이 이 집 마당에서 오래 보지 못했던 것이었다. 저 땅은 내 뼈와 피다. 그 말은 여전히 사실이었다. 다만 이제 그 땅의 절반은 평생 고맙다는 말 한마디 듣지 못했던 딸의 이름으로 바뀌어 있었다. 문서에 적힌 이름이 바뀐 것뿐이었지만
그게 하진택에게는 오래 묵은 빚을 갚는 것 같았다. 늦었지만 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하진택은 그렇게 생각했다. 그리고 두 번째 바둑돌을 집었다.